예,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성재 박사님 그 발표를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뭐 가치 사슬이라는 게 이제 투입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도소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또 특히 수출까지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하실 말씀도 많은데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좀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봅니다. 근데 하여튼 박성재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사슬의 어떤 그 개념 그리고 덴마크나 어떤 제스프리 사례를 통한 어떤 선진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특히 이제 R&D라든지 농협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렇게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하여튼 이 가치사슬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그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치사슬도 품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또 뭐 어떤 정부 주도형일 수도 있고 또 민간 주도형일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이 주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분석이 이제 의의가 갖는 것이 우리 박성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우리가 이제 이 접근 방법이 생산 혹은 뭐 마케팅, 판매, 수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수평을 잘라서 한 분야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런 시각을 탈피해서 이런 그 투입제부터 시작해서 투입제 투입부터 최종 소비까지 단계를 좀 종합적으로 보자 하는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은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 발표에 대한 어떤 뭐 전문적인 학문적인 코멘트라기보다 제가 좀 모신 이제 배경은 이제 가치사슬 주체로서 이제 농협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민간 업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지자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분을 대표해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협중앙회 이제 안재경 단장을 좀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안재경 단장은 산지유통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뭐 전국연합이라든지 지역연합, 연합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이 사실 투입제부터 시작해서 최종 그 리테일링까지 모든 그 가치사슬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 산지와 소비지를 링크시키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재경 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치사슬이 뭐 협동조합만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 덴마크의 양돈 산업은 뭐 협동조합이 하지만 또 뭐 미국의 채소 산업이라든지 또 뭐 양계, 육계 산업 이런 건 또 민간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간업체, 특히 유통업체를 대표해서 전 이마트의 신선 담당 임원이신 이영구 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지정 토론자는 최근에 푸드 플랜이라든지 이런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식품 체계에 대한 연구라든지 제안이 많은데요. 이 원주에서 과거 십수년 전부터 새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 뭐 직거래, 파머스 마켓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의 어떤 이런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에서 말씀해 주시 우리 원주시청의 로컬 푸드과의 조성택 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래서 뭐 오늘 발표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기보다 세 분이 각자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사례 위주로 좀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부탁드리고 최종 토론이 끝나면 우리 플로어에 여러분 청중들께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종합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의 안재경 단장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재경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박성재 박사님 발표문이 사실 산지유통을 오래 해왔던 저로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진단을 해주신 것과 같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원한 결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아까 데니스 크라운 사례를 보고 또 설명은 안 하셨지만 제스프리나 이러한 사례들이 갖는 경쟁력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편에서는 부러움, 한편에서는 약오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몇 가지 왜 우리 농업에는 저러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공식들이 있거든요. 제스프리대로 선키스트의 공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분석하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농업인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를 몇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가치 사슬이 짧다. 그리고 주 활동과 지원 활동이 잘 밀착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생산자 조직이 이런 것들을 어떤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생산자 조직이 있는가.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이 가치사슬 안에서 그 결과를 누려야 하고 그 주된 행동을 해야 하는 농업인들, 그 농업인들의 조직화가 정말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어쩌면 핑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데니스 크라운처럼 물론 축산이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못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에 몇 가지 중요 농업 정책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품목 중심의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해서 최종 가치를 만드는 것까지를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 농협도 사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의 이런 농산물을 조금 더 최종 가치를 높이려고 해왔던 노력들을 조금 더 키워서 제대로 한번 농산물, 농식품의 최종 가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 왔었는데 그것이 정책과 결합하면서 저희 농협이 최근에 이제 품목 단위 연합 조직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꼭 이런 아까 이제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 정책 부분 또 농협에 대한 요구 부분 쪽에서 몇 가지 이렇게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성공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요 몇 가지는 꼭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농업인을 품목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한 품목에 대해서 아까 데니스 크라운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거기 써 있는 가치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 안에 다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행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 우리 농업인들이 그간에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오는 2000년대 이후에 신유통이 발전하고 해왔던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농업인들 요소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아까 사례 발표하셨던 그러한 농업인들이 계신가 하면 아직도 누군가가 팔아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농업인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규모가 돼서 자기완결 구조를 완전히 갖춰버린 농업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농업인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데니스 크라운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지만 축사는 어떤 한 계통에서 한 단계에서 이렇게 병목 딱 이렇게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원예 농산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쨌든 농업인을 조직화해서 품목 단위의 뭔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토마토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출하가 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유통량의 한 67% 정도는 저희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이고 나름 이제 시장에서의 고객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몇 가지의 특성을 이제까지랑 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 농업인의 전국 농업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단위까지 있던 것을 시군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까지 상향식으로 조직화해서 얼만큼을 생산할지,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생산량도 조절하고 실제 유통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 조직화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농협으로서 어려운 부분은 지역에서 더 훌륭한 농업인 조직을 갖고 계시는 연구회, 기술센터나 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랑도 결합을 하기 위해서 진흥청과 기술센터 굉장히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마토를 생산하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농업인들 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의 주체는 일대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품의 주체는 저희가 지역 농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농협에 한 5억 이상 취급하고 있는 농협이 한 1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4,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 출하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정도, 한 절반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입니다. 어떤 걸 어떻게 먹고 싶어 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에 의해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그 매뉴얼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투입세에 대한 통일,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통합 판매하고 통합 수출, 우리 이 안에 들어온 약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합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너무 같습니다. 이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R&D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국 단위 규모화나 이런 단계까지 같이 못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전달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의 니즈는 사실은 지금 유통정보만 분석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미 신동연구원이나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정 부분 시장 동향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아이템들이 이걸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 그런 틀들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약정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물량에 대한 관측, 그다음에 실제 생산 상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으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농업인들이 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은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파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판매해주는 기능은 결국 물량의 분산에서 있습니다. 분산에 어디다 어떻게 팔 거냐, 얼마만큼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과 가공과 도매 시장과 직거래처와 이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 분산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마케터의 개인 역량에 대부분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케터가 역량 있고 분산을 잘하고 시장을 잘 볼 줄 알고 트렌드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좀 달라졌었는데, 이거를 스스로 러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D를 저희 농협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해서 농기평원을 통해서 올해 한 50억 규모의 이런 농업과 관련한 R&D를 처음으로 농협이 정말 R&D에 돈을 투자해서 아이템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반영을 해서 이 물량 시장 정보와 수집 생산의 정보와 상품의 정보, 이런 것들을 그 인공지능화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철저하게 R&D를 활용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했을 때 가장 인정하고 지갑을 열 것이냐를 고민하고, 이 생산 단계를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월별, 지역별 토마토의 원가는 얼마일까, 그것을 매뉴얼에서 발견해내고 그 원가의 재생산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최소한 토마토 한 품목이라도 월별, 시기별 단가가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 조직과 농협이 함께 결정해내고 시장과 상생해가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농협 경제가 처음으로 산지유통이니 도매니 소매니 이런 조직 체계에서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조직이 생기고 마늘 조직이 생기고 이렇게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강한 통제력을 가진 생산자 주체가 필요한데 강한 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최소한 품목 단위의 전국 단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출범을 했을 때 가장 과제는 뭐냐면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너무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애정과 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지역 단위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 체계를 만들고 해오셨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의 한 개의 이 마케팅 주체가 생기면 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합 브랜드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지역의 지원 체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생시킬 거냐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점들 과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두고 협업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거냐 정말 스스로 여기 들어와서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행동을 철저히 해낼 거냐 약속을 지킬 거냐 시장에서 어떤 유혹을 해도 이 공동행동에 참여할 거냐 아까 발제하셨던 박사님 첫 번째가 규모화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참여하는 원리는 내가 투여한 노동력과 내가 투여한 비용 대비 내가 받는 소득이 합리적이냐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연계를 해서 아까 이제 지원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박사님 이게 발표문을 꼼꼼히 3번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 뛰기에 감사했거든요. 그 안에 하나가 포괄적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단편적인 물류비는 물류비대로 공선비는 공선비대로 단편적인 지원들을 다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의 농산물 유통 결국은 가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조직화된 농산물을 어떻게 상품하고 어떻게 시장에 전달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 통합 마케팅 조직, 그러니까 마케팅 보디에 가까운 이 조직의 역량이 그리고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조직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EU는 매출액의 뭐 4.1% 이렇게 그 PO 조직 생산자 단체 지금 조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현재 지금까지 이 정부가 지원했던 APC나 여러 가지 것들이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사실은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상품화 시설인 APC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APC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비용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농업인들이 더 이상 공동 선별을 해야 하는 이유와 했을 때 받는 비용조차 받지 못하는 올해 풋고추가 67%가 폭락해서 33%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SOC처럼 사회간접자원처럼 어떻게 정부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버팀목이 돼주실 거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들이 우리 농업의 한 품목씩이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우리도 데니시 크라운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질문이나 또 패널에서 말씀하시면 저도 보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역량을 다해서 이 단계를 진행해 갈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 우리는 데니시 크라운이나 제스프리가 없는가 안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과거 이제 K멜론, 뭐 봄마늘 이런 걸 좀 시도한 경험이 있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마토를 한번 야심차게 준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한번 지켜보고 또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이제 우리 밸류 체인의 어떤 인테그레이터로서 어떤 농협의 어떤 입장, 뭐 그다음에 포부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엔 사실 민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어떤 산지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상품 개발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아주 생생한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용구 또 대표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어진 짧은 시간 제 그 사례 중심으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올해 이 상품 올 가을이 어떨까요? 올해 배추 여러분 가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비트 또 반대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감자 이 상품의 올 겨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얼마만큼의 배추를 갈아엎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농부가 있는 반면 내 창고에 내가 얼마만큼 더 갖고 보관을 하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볼까 하는 농부가 또 있을 겁니다. 얼마 전 갑자기 TV에 나왔대요. 이게 몸에 좋대요. 한 박스에 갑자기 시장 시세 10,000원대 하던 이 비트라는 상품이 하루 사이에 40,000원대로 폭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큰 사이즈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 그 농식품 가치 사슬의 혁신을 이루자는 그 내용인데 저는 이 과감하게 반대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 반대가 되는 과연 질문이라면 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농산물 누가 더 싸게 파는가? 또 누가 덜 손해 볼까?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간에 여러분들 그 댁에서 우리 자제분들 특히 좋아하는 간식거리 통닭을 시키기도 하고 양념 그렇죠, 닭 많이 시키죠. 반드시 이 후라이드 치킨을 시키게 되면 꼭 거기에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콜라가 아니죠. 뭐가 오죠? 무쪼가리. 여러분들 그거 사서 드시는 거 아닙니다. 네. 닭 한 마리 시키게 되면 반드시 무쪼가리는 그 원가에 포함이 돼서 들어옵니다. 자, 물을 생산하는 사람과 그 물을 절단 가공하는 사람과 이 가공된 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된 물을 무가 잘못돼서 생산 원가에서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생산자입니다. 또 반대로 원료 수급이 잘못됐거나 가격 책정이 잘못됐거나 유통 과정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된 기간 안에 소진을 못했거나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조업자입니다. 반대로 유통업자는 가져가서 자기 정량만 발주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만 하면 됩니다. 손해 봐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상품을 제가 예로 드는 그 한 가지 마지막 제가 최종점이 저희들 그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 이마트 후레쉬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지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 900억 들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전 세계 월마트를 포함한 어떤 데도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전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도대체 그 유통업체가 어디 있느냐. 안 될 거다. 망한다. 망하기 위한 징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마트라는 이 민간 기업이 원료부터 시작해서 수급을 관리하고 전처리까지 하면서 또 일부 가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후레쉬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는 유통업체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소비자의 트렌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대에 자 여성 또는 남성 고객이 어떤 상품에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배달을 시켰는지 해갔는지 자 주중에 어떻고 주말이 어떻고 지금 이 현재가 작년과 올해 차이가 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지난달에는 어떻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상품에 대한 선호하는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건지 이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유통업체 입장에서 생산자라다 또는 지방 현지에 있는 가공업체 중심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난관 또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던 게 하나의 센터를 지어서 아예 원료 자체를 피해를 보더라도 수급을 하고 그 수급된 내용을 장기 보관하면서 가격 안정을 기도하고 또 반대로
거기에 나오는 상품 가지고 이마트 내에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계열사의 수직 계열을 취급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그 무가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무 원료가 들어옵니다. 아주 좋은 상품, 샘별합니다. 이마트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론 구입한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마진을 붙여서 충분히 판매를 하죠. 보관하는 기간 과정에 흠집이 나거나 다소 손도가 떨어지거나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상품들 별도 재가공할 수 있도록 빼냅니다. 그 상품은 깍두기를 담거나 아까처럼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후라이드 치킨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이 무조가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또 제2의 가공이 들어갑니다. 양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6월, 7월 되면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입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걸 가지고 1.8kg 망, 2.5kg 망을 별도로 규격을 만들어 놓고 수급 안정뿐만 아니고 재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깐 마늘까지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저는 유통업체가 해야 될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은, 이 부가가치에 대한 과정은 지금은 어떤 민간기업, 판매원이라는 민간기업이 하기보다 생산과 제조를 하는 그 업체에 이관해야 될 그 큰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는가? 아니, 누가 덜 손해보는가? 저희는 그 농산물을 유통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매일매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생명을 지키는 그냥 일반 단순 농산물이 아니고 약과 똑같습니다. 하루 3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 상품들이 소비자의 굉장히 어떤 수요에 민감하다는 내용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미끼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5,000원짜리 감자 1kg, 오늘 하루 100명 선착순 한정 1,000원, 민감해 반응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작년까지 HMR 담당을 하면서 회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농산물 자체가 HMR 시장화 돼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다. 그걸 현재 많은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골하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 첫 번째, 지금 한번 볼게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사 먹는 감자는 지금도 1kg씩이 또는 500g의 주종이죠. 혼자 사는 사람은 500g 다 많습니다. 이거 집에 보관하면 이틀도 안 돼서 싹 나거나 변색돼요. 갈변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쭐게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 감자 몇 킬로짜리죠? 20kg짜리 한 박스죠? 계란 한 판 30개죠? 쌀 한 봉지 20kg입니다. 쌀 한 봉지 20kg 갖다 누가 먹어요? 몇 사람, 세 사람 가족이 그걸 몇 달 먹어야 되죠? 근데 더 아이라는 게 있어요.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조차 파악을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아. 반대로 뭐냐면 쌀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재료와 관련된 1차 산업이 관련된 이 농산물 수요 역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배추 수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줄 수밖에. 쌀이 줄어들고 이 식단을 대체하는, 그러면 도대체 쌀을 대신에 뭘 먹는데요? 그걸 이유를 아셔야죠. 지금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하나의 소비자 트렌드는 이렇게 기존의 원료 중심에서 1단계가 소분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전처리 단계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아예 칼질하고 까고 담그고 말리고 이 상품이 지금 소포장 소팩돼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냉장고 냉동고 발달되어 있고요. 전 여성분들 집에서 음식 잘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양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가치만 따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2kg짜리 1,000원씩에 공급할 수 있는 무 한 개를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에 100g 넣어서 줄 수 있는, 내가 1,000원에 공급할 수 있는 이 무 절임을 파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세 번째 단계, HMR이라고 그랬죠.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밀킷, 우리 농산물을 갖고 밀킷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이 나타납니다. 그 편의점마저도 이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산지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리더 계층이라든가 또는 이 지식을 또는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한 여기에 관련돼서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이 잘못 전달되면 기존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일부 업체에 편중돼서 이 기술이 전파될 수밖에 없고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용 채소를 개발합니다. 된장찌개용 채소에는 자, 감자 몇 조각, 그 안에 양파, 어쩌면 다진 고추, 마늘 찧어진 거, 또 옆에 다진 고추. 반면 이 농산물과 전혀 관련 없는 양념 조미된 된장이 들어가는 고추장이 들어가는 혼합된 이주 조미료가 포함이 될 겁니다. 예전에 면세품만 팔던 시대에서 이제 콜라보 면세품 원료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을 낼 수 있는 양념 소스가 곁들여진 이 밀키박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나올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마트 초창기 93년, 95년 농산물에 대한 판매 마진을 분석하다 보면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결과로 한 달 영업 끝내고 딱 마진을 하게 되면 불려가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번 달 채소 1억 팔고 마이너스 마진 3% 손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또 옆에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마트 마진, 농산물 마진 몇 프로나 될까요? 두 자릿수입니다. 상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올해 몇 프로나 보실 것 같고 올해 소득 얼마나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유, 우리 바이어님께서 저한테 가격 잘 주셔야죠. 그러면 저 돈 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판매업체는 두 자릿수 마진을 고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밖에 나와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어떤 농업과 관련된 조그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제가 좀 많지 않은 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과정에 톤이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현직에 떠나셔서 그런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우리 생산 가공업체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부가가치를 상당히 못 낸다. 결국 유통업체들이 많이 부가가치를 가져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산자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말씀이 이제 HMR이나 이쪽으로 변하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이게 선을 많이 못 대고 어떤 자본력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부가가치를 뺏기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또 대응 방안도 이렇게 좀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우리 지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이 뭐 로컬 푸드라든지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푸드 플랜이라는 또 새로운 또 개념 하에서 지역 단위의 어떤 식품 계획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원주시청의 조성택 팀장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청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택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사님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농식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는 걸로 저희 시간을 하려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시는 인구가 이제 한 34만 되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 중에 농업 인구가 한 5% 정도 되고요. 저희 시는 60년대서부터 협동조합이 민간에서부터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그 기치로 해서 그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그러니까 생협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고 저희 시에서는 이 농식품의 가치 우리 박사님이 발표하신 우리 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는 최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서부터 저희 자치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명칭을 따른 언지푸드 인증 제도로 해서 저희가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거로서 인해서 우리 생산자의 농업인들의 어떤 생산자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들은 이것이 어디서 생산되고 누가 생산된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만들고자 조례로 자치인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 일반 국가인증제도의 친환경 인증제도란 농업인들 어떤 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 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어떤 영농 기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사실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생산자 정보를 제공했을까 해서 저희 시는 2009년도에 이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지푸드 육성 및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와 의회 그리고 학계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 이런 분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지푸드 인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자, 소비자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논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없어진 전용약 수준에 의해서 언지푸드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우리 사회자 계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농민 장터를 새벽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24, 5년 돼 가는데 그때 당시에 열대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400여 명이 참여하는 농민 장터가 됐습니다. 지금 김장철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좀 색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둔치에 매일 새벽 4월달서부터 12월 초까지 매일 새벽 4시서부터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판매되는 농산물은 지역 농산물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80억 정도 바로 우리 생산자인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언지푸드 인증 제도를 저희가 하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내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서 농산물, 축산물 이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40억 되는 식품비 중에서 지금 한 160억 정도를 저희 지역 농산물로 또 농식품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언지푸드 인증 제도를 하면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지금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시도 2014년도에 이제 처음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저희가 직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매장이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하면 6개가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언지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지금 출하하고 있고요. 인근 제이푸드로 해서 원주 인근에 있는 아까 홍천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영월 이쪽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농산물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이 다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직매장을 찾는 우리 소비자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설문 이런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생산자인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상품들을 요구를 한다. 근데 저희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동절기가 강원도가 좀 길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하우스에 온풍 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여름철에는 또 더 그 하우스의 실내를 더 낮출 수 있는 냉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원지푸드 인증 제도를 하면서 가장 반응이 좀 좋았던 점은 지금 많은 학교에서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어떤 뭐랄까 좀 출처가 불명한 그런 식재료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차단될 수 있다는 거.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로컬 푸드에 대한 접근을 다른 지자체처럼 직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새벽 시장에 있던 그리고 6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어떤 생협의 활동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분들을 조직화시키면서 그 생산품을 학교 급식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정책을 먼저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현물로 작년도서부터 지금 모든 학교에 현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예산을 각 교육청을 통한 학교로 예산을 배분해 줬던 것을 지금은 바꿔서 그것을 저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로 공급하면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또 가공품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지역 생산자분들에게는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됐고 또 우리 소비자 특히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향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푸드 플랜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화시켜서 발표된 건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 어떤 사이클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어떻게 먹는 것 생산서부터 농산물에 생산된 생산서부터 환경까지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의 어떤 이 사슬을 어떤 식으로 가까이지만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그쪽에 공부하신 분들과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시만의 어떤 푸드 플랜에 대한 것을 좀 만들자 해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그것을 이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공직에 몸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게 좀 서툴러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원주시 사례지만요, 지역 단위의 밸류체인.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상인이라는 게 생략된 직거래형의 밸류체인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새벽 시장으로 시작했지만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발전하고 학교 급식으로 발전하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지역 단위의 푸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일반 청중들의 토론을 하겠는데 그 전에 질문지가 저한테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청중 한 2분 정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품목 조직화 지원 그룹의 이원목 대표님께서 이 가치사슬의 유통 가공을 농협이 담당하면 뭐 좋냐, 문제점은 뭐냐,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민간 기업이 맡으면 또 문제점 뭐냐, 둘 중에도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거 나중에 우리 박성재 박사님 포함해서 우리 패널에서 또 대답하실 분들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베티카의 한철 선생님은 소비자들이 싼 거 위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고가의 좋은 식품을 어떻게 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공감 컨설팅의 민병국 대표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아마 자료는 우리 GSNJ 홈페이지에 발표 자료가 다 게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쟁력이 있겠느냐 앞으로 협동조 농협이 하는 것이 그 농협이 R&D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역량이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거 좀 우리 패널이나 우리 박성재 박사님께 대답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한 2분 정도 좀 이외에 또 질문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한 2분 내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너무 우리 토론이 진지해서 그런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제가 뭐 사회자 입장에서 뭐 질문을 이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밸류 체인이 이제 밸류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 가치 증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까 우리 이마트의 이영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 변동이 심하면 이 밸류 창출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가격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또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또 식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밸류체인 분석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민간 기업에서 했을 때 이런 다양한 어떤 불공정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차단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밸류체인상에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이제 이 분석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산지 단계에서는 이제 산지 유통인들을 어떻게 이제 또 볼 것이냐, 농협만 가지고 다 될 것이냐, 산지 유통인들을 또 어떻게 또 조직화해서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매 시장 문제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첨가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도 또 뭐 언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종합해서 아까 먼저 농협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R&D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 안재경 단장께서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농협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목표는 그 농업인을 중심에 두고 농업인의 삶을 놓고 그렇게 잘 못해서 야단을 맞습니다만 그것이 목표라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민간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간의 존재의 이유는 또 이윤 추구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 환경에 따라서 농업인의 어떤 삶과 실익과 그다음에 우리 식량 자급률 24%인 이 나라의 어떤 먹거리 체계 구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 그냥 단순히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판매, 유통이라는 게 그냥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그 시스템을 얘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런 화두를 드리고요. 아까 R&D 경쟁력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R&D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국가에서 아까 이제 국가 주도, 민간 주도가 아니고 국가 주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농기평원이라고 이 농업 관련한 R&D를 주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년 전에 K메론을 가지고 R&D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가 연구기관이 아니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석박사가 아니어서 저희가 연구를 수주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연구 중심의 그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궁금한 연구, 그러니까 어떤 꼭 해결돼야 되는 최적화된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것들의 맞춤형 R&D 연구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연구진은 농기평원이 주도를 해서 저희 농협이 반부담하고 정부가 반부담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 APC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가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훨씬 실용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세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코멘트 있으신가 본데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안재경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농협중앙회가 품목별 조직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 토마토부터 이제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중앙회가 그렇게 품목별 조직을 할 적에 지역 농협하고의 관계, 지역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앙회가 그렇게 해서 품목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나 새로운 수익이 창출됐을 적에 그 수익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구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해주셔서. 지역농협의 주요 롤은 각 지역에서 물론 농가를 조직하고 교육하고는 플랜은 여기 경제지주 전국 연합회에서 짭니다만, 그거를 농가 조직화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상품화하고 선별하고 물류하고 하는 기능을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시군 단위, 도 단위 연합 조직들이 정부 유통정책과의 통합 마케팅 조직의 육성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조직들이 도 단위로 시군 단위로 조정 조율 역할을 하고요. 전국연합에서는 실제 그렇게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정보, 그다음에 실제 상품 정보, APC에서 선별한 정보까지 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장 분산하고 수출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단계를 나누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은 현재 토마토는 100% 수탁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대기업을 만나서 이렇게 주출할 시기에 홍수출하되는 토마토를 어떻게 비용을 덜 들이고 이렇게 큰 회사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가공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미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일부 매치나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수탁 사업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그 판매 수수료 정도로 수출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판매한 부가가치는 전부 다 농업인께 돌려드리는 그런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전국연합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설명도 좀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우리 청중들께서는 이 농협중앙회 안재경 단장께 또 한번 질문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 굉장히 넓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참 다양한 의견들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박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뭐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농협과 민간기업한테 어디에 맡기면 좋겠냐 하는 질문이 저한테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원론적으로 협동조합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원론적으로 봐서 조합원이 농민들이 주인이고, 협동조합이 창출한 가치를 농민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반해서 민간기업은 자기들이 창출한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하고는 일단 차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제 보는 쪽에서는 농민조합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원론이고, 현실은 또 다르죠. 이게 길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협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길이라 하더라도 가치 창출 능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택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기업이 더 잘한다고 그래서 또 민간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맡겼을 때 이게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코멘트 겸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진국 사례에서 이 가치사슬 얘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의 제일 1순위가 가격 발견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계약 거래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품목별로는 90% 이상이 전부 계약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 생산을. 그리고 시장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들끼리 가격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가격 발견 기능을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발견을 조정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이라든지 이 산업을 바라볼 때 좀 많이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유사한 용어들이 많죠.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 됐던 밸류 체인이 됐던 이거를 그냥 뭐 민간 시장에 그냥 있는 대로 맡길 거냐 아니면 좀 생산자들이 좀 조직화되어서 거기 좀 참여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건 결국은 이제 뭐 효율성과 뭐 이런 거에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느 일방을 또 뭐 지원해 주는 것은 비효율성을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이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농정 자체가 이 투입제부터 시작해서 최종 수출, 뭐 최종 소비까지 포함되는 이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농정 시스템이 거기에 적합한 건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거는 이런 밸류 체인이 됐던 서플라이 체인이 됐던 이거는 지극히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농정은 품목 중심이지만 뭐 기능별 도매시장 정책, 뭐 산지 유통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 파편적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좀 통합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성재 박사님께서도 그 덴마크의 양돈위원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유럽이나 이쪽에는 그 위원회 조직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커미티라고 해서 뭐 프로덕트 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각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생산자, 뭐 투입제, R&D 하는 사람, 상인들, 수출업자, 뭐 가공업자 다 모여가지고 그 산업의 발전을 이렇게 논의하고 또 규제도 만들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리도 있긴 있죠. 뭐 사과연합회 무슨 뭐 배연합회 있는데 뭐 자조금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자조금 걷어가지고 소비 촉진하고 홍보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는데 그러지 말고 품질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스탠다드 뭐 표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각 연계 가공 HMR은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 뭐 이런 산업 발전에 대해서 좀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방대한 주제를 오늘 좀 다루고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발표해 주신 박성재 박사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세 번째 세션 농산물 가치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